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잠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음, 여쭤볼 거는 자기 음, 관리라는 걸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일 하나만 잘하기도 바쁜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요구받는 게 자기 관리를 기본적으로 요구받는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작가님께 자기 관리는 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기 관리, 음, 자기를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 그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 음, 그리고 그거는 내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걸 관찰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내면을 위대하고 행복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과제거든. 음, 그래서 나는 나의 관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어, 내가 행복할 권리를 찾는 거야. 음,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거든. 그거는 나도 그렇고 강 작가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해. 음, 왜냐하면 대부분은 행복하게 살지 않고 되게 열심히만 살아. 음, 혹은 반대로 열심히 안 살면 막 살거나 게으르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살아가잖아. 음, 나는 열심히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지도 않아. 열심히 뭔가에 집착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에 집착해서 열심히 살지 않고, 나는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을 즐기며 살고 있고, 음, 그렇다고 목표를 망각해서 게으르거나 막 살지도 않고, 음, 그 목표를 채워가는 그 충실함의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의 삶의 방식이야.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 계절소충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잖아. 네.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음,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책에서 또 썼던 이야기인데, 너무 열심히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 열심히에 중독된 삶이 너무 목표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 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질인 행복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너무 또 게으르게 살다 보면, 너무 그냥 막 살다 보면 내가 왜 살지? 왜 살지? 하는 그런 삶에 대한 목표에 대한 또 다른 집착이 생기거든. 음, 그러면 그 집착 때문에 또 인간은 괴로울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늘 지금의 과정을 즐기면서, 그리고 이 즐기는 과정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 그게 음,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야. 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음, 느끼게 되고, 그게 나의 행복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야. 어, 그래서 나는 가끔 그런 것도 해. 나의 삶의 주문 같은 게 있거든. 만트라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하기 직전에 어떤 중요한 그런 순간이 있어. 네.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상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을 보러 갔어. 면접 보러 가면 되게 떨리잖아. 그렇죠. 두렵고 잘해야 되고. 네.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해. 그런데 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네. 그 순간을 즐기면 잘하게 돼. 음, 근데 그거를 잘 하려고 하면 못하게 돼. 그게 맞아요. 삶의 진리야. 어,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내면은 알고 있어. 아, 나 못하구나. 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는 거야. 네. 내 마음은 알고 있단 말이야. 음, 그 마음을 이용해야 돼. 내가 뭔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잘한다라는 거야. 음, 그 잘함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방법이 즐기는 거야. 그래서 음, 우리가 뭔가를 즐기려 할 때, 뭔가를 즐겁게 할 때는 잘하게 돼. 왜? 음, 마음은 나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무의식이 각인되어 버리거든. 어, 근데 뭘 잘하려고 하면 못하게 되는 거야. 왜? 내 마음은 너 못하잖아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보더라도 네. 그 면접을 즐기게 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게 돼. 어, 옛날에 내가 27살 때 나 저기 삼성서울병원에 그 면접을 봤거든. 그때 나 되게 떨렸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나는 이런 주문을 외웠어. 그 주문이 바로 계절소충하면서
잘하자 이거였거든. 그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계질, 즐거운 마음으로, 소충. 소충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 충실하게라는 말은 첫 번째, 여유 있고 느긋하게. 두 번째, 침착하고 차분하게. 세 번째, 꾸준히 성실하게 라는 단어가 포함된 거야. 그래서 면접 볼 때는 좀 여유 있고 느긋하게 해야지만이 내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만트라를 외웠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있고 느긋하게 I can do it. 그거를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인 다음에 면접을 딱 보러 가면 그렇게 돼.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있고 느긋하게 I can do it. 굉장히 강력한 나만의 주문이야. 네. 시험을 칠 때, 중요한 뭐 나 전문의 시험 칠 때라든지 뭐 자격증 시험 칠 때, 이럴 때는 시험을 치는데 느긋하고 여유 있게 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충실하게 두 번째 뜻을 사용하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I can do it. 그리고 그런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공부가 되게 안 되잖아.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그럴 때는 세 번째 거. 자,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I can do it. 그게 삶의 어떤 그런 자기 관리법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계절 소충하는 나의 주문인 거야. 그거를 강 작가도 한번 활용해 보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계절 소충하세요 이거보다 그냥 내가 쓰는 방법을 그냥 알려주는 거야.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또 다른 게 있으실까 해서 여쭙는데요. 자기 관리를 위해 좀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신경 쓰는 거는 이런 거야. 내가 나의 본질이 행복임을, 나는 행복한 존재임을 까먹지 않는 거야.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과제야. 내가 행복한 존재임을 까먹지 않는 거. 나 행복한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거. 자족이라는 말을 쓰거든. 나의 주어진 조건. 그게 뭐냐면 일상에 감사하는 거야.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 행복의 조건이 내가 늘 이야기하는 뭔가를 소유했을 때, 그리고 뭔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나의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이뤘을 때, 그게 소유, 관계, 건강, 성공인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행복의 조건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충족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조건의 충족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근데 사실 이러한 조건을 뭐라 그러냐면 충족할 조건이라 그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충족할 조건. 충족할 조건에 집착하다 보면 주어진 조건을 무시하게 돼.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조건이 충족할 조건보다 훨씬 그 가치가 큰 거야. 그 주어진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게 기축감이잖아. 살아있다라는 단순한 기적과 볼 수 있다는 축복, 그리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감사함.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충족하고 싶어. 뭔가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을 사고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한 그런 조건들. 그 조건들보다, 그 조건을 다 가지는 것보다 그냥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음이 더 크잖아. 그걸 다 가지는 거하고 나의 시력을 없애는 거하고 비교하면 사실 나의 주어진 조건이 훨씬 큰 거야. 근데 그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함을 못 느끼고 살게 돼. 당연한 거로. 그렇지.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살 때 충족할 조건을 채웠을 때 느끼는 그 충족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냐?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은 만족감이라는 거고 충족할 조건이라는 것은 충족감이거든. 근데 강 작가도 알다시피 뭔가 충족했을 때 이 충족감은 절대로 오래 가지 않아. 왜냐? 충족하는 순간 이 충족감은 부족감으로 바로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충족감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어. 그 주어진 조건에 대한 만족. 그게 자족이라는 말인데, 그 자족하면서 살게 되면 아, 나 되게 행복한 존재구나. 나의 본질이 행복이구나 라는 거를 까먹지 않게 돼. 우리 눈이 항상 밖을 향하잖아. 그치? 근데 그 밖을 향하는 눈을 감았을 때 우리는 안을 보게 되거든. 네. 그게 회광반조라는 말이야. 내 안을 볼 수 있는 힘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이미 행복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만족하면 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업무에는 좀 소홀한 사람. 그 반면에 완벽한 업무 처리는 하는데 좀 자기 관리는 뒷전인 사람. 작가님은 좀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뭐 약간 어려운 문제면서도 되게 단순한 문제긴 해. 내가 앞서 말했던 거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충족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 충족감을 채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일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를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좀 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그 충족감에 어떤 집착이 생기게 되다 보면, 뭔가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이루었지만은 이 누군가가 또 다른 일을 더 완벽하게 이루게 되잖아. 그러면 비교를 통해서 바로 결핍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우리가 충족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항아리 있잖아, 항아리. 항아리에 밑에가 깨져 있어. 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게 뭔가에 충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100에 부합되는 일을 내가 해야 돼. 그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100% 만족할 수는 없어. 만족이라는 건 보통은 한 7, 80% 되면 만족할 수가 있는데,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게 80이 아니라 90, 100, 거의 99.9까지 채워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충족감은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이게 99.9까지 되는 순간 쭉 떨어지게 돼.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 물을 더 붓기 시작하는 거야. 더 붓기 시작하고 그 물 붓는 행위에 집착을 하다 보면 나는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야. 집착하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생기는데, 하나는 두려움이야. 왜? 이거를 내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는 분노야. 집착하다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 두려움과 분노가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집착하면 반드시 괴로워져. 근데 이 사람은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자체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좀 다르게, 나는 그 물 붓는 행위를 하지 않고 밑에 있는 구멍을 메워. 구멍을 메우고 그냥 항아리에 물을 한 70%만 채우고 그냥 만족해. 그렇게 하고 그 물을 채우는 일을 더 이상 안 해. 나는 한 70% 만족하면 다른 게 하고 싶어져. 다른 항아리를 채우는 거. 다른 항아리 채우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하거나 다른 거에 즐거움을 나는 찾지, 그 항아리를 99, 100까지 채우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이게 만족하는 삶이야. 근데 행복은 만족에 있지 충족에 있지 않아. 충족은 집착을 부르고 집착은 괴로움을 부르지만은 만족은 행복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에 물을 또 한 80, 90 채우면 이 밑에 땜빵에 넣은 그 구멍이 다시 터질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채우지 않아. 한 70, 80 정도 채운 다음에 나의 욕구가 해결되면 다른 걸 해. 나는 그냥 욕망을 채우면서 적당히 채우고 또 다른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게 행복한 방법이야. 왜? 만족하는 삶이기 때문이야. 계속해서 물을 붓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항아리에서 물이 새나가는데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구멍이 더 커져. 더 빨리 빠져나가요. 결핍감이 그냥 그렇지. 더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이 구멍이 뭐다? 이 구멍이 더라는 거야. 더. 그게 뭐다? 그게 비교라는 거야. 인간은 욕구의 동물이거든. 욕구를 채우면서 살면 돼. 근데 이 욕구에 비교의 감정이 더해지면 그때는 욕망이 되는 거야.
욕망이 이 충족감을 부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욕망이 더 심해지게 되면 이 욕망은 탐욕이 되는 거야. 탐욕은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탐욕은 규제를 해야 돼. 그래서 나의 욕구는 채우면 되고 욕망은 절제해야 되고 탐욕은 규제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네. 100이라는 이득을 얻었어. 네. 근데 강 작가도 열심히 일하면 100이라는 이득을 올릴 수가 있어. 네. 근데 내가 나 돈을 좀 더 벌고 싶은데 라는 욕구가 생겼어. 소유욕. 네. 좀 더 벌고 싶어. 근데 내가 강 작가를 알게 됐어. 네. 그래서 강 작가 우리 협업을 하자. 네. 협업을 하면 너 100을 벌던 거를 150 벌 수가 있고 나도 150 벌 수가 있어. 그러면 협업을 하면 300을 벌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럼 우리 협업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300을 벌어서 150, 150 나누면 돼. 네. 그게 욕구를 채우는 삶의 방식이야. 근데 욕망은 뭐냐면 내가 아까 욕망은 욕구에 비교가 들어간다 했잖아. 그러면 이게 욕망이 되는데 욕망은 뭐냐면 내가 강 작가보다 좀 나은데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데 네.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300을 벌어가지고 내가 180, 강 작가가 120 가져가는 거야. 네.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간다. 아까 말했던 그 항아리의 구멍 네. 그 덜을 이 욕망을 통해서 채우는 거야.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거는 점점 더 커지거든. 네. 그러다가 처음에는 180, 120 하다가 나 190 가져갈게. 그리고 나 200 가져갈게. 그러다가 이제 210을 가져가는 거야. 네. 그게 탐욕이라는 거야.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강 작가가 나 안 해. 이래 버리잖아.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는 없어지는 거고 사회는 다시 상백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다시 200밖에 각자 100씩 벌어가니까 사회가 성장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탐욕은 규제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욕구는 채우고 욕망은 절제하고 탐욕은 규제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 있잖아. 그냥 욕구 채워가면서 살면 돼. 비교해서 남 거 뺏어가지 말고 네. 그냥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그게 우리 채널의 모토잖아. 맞아요. 함께 성장하는 채널. 같이 성장하는 채널.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광고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 책을 소개해달라라는 제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거절을 하시다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또 추천사도 쓰셨잖아요.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채널이 신생 채널인데 책 뭐 소개해달라는 것도 되게 많고 여러 출판사에서 나한테 뭐 추천사를 좀 써달라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 근데 우리가 다 안 했잖아. 그렇죠. 안 했고 책 광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상업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내가 비추는 것도 좀 싫고 해가지고 다 거절했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 내가 20살 때 읽었단 말이야. 그것도 내가 재수할 때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수능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재수를 해야 되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독여 볼까 하던 차에 이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됐어. 이 작가님의 책을 그때 읽었던 거야. 그때 읽었던 책은 놓칠 수 없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었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뭐 무의식, 뭐 잠재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어.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지. 그런 것들을 그 전까지는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배운 적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은 내가 또 20살 때 읽었던 책이야. 이 책이 이번에 나온 책이라고 하지만은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책을 계속해서 번정하고 번정하면서 새롭게 출간된 책들이거든. 이번에도 좀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나에게 추천사를 써달라 했을 때 나 되게 기분이 좋았어. 왜냐면 생각해봐. 내가 20살 때 나에게 정말 인생에 큰 깨달음을 준 작가님의, 그 작가님의 책에 내가 추천사를 쓴다? 그거는 마치 내가 20살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분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어. 그래서 그분 책에 추천사를 쓰면서 그러면 이 책을 내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야. 네. 그리고 이 책이 나오니까 꽤 됐어. 그래서 이 책에 소개 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그런 자기계발서래. 나도 거기까지 몰랐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라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뭐 양서라는 게 많은 사람이 읽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책일 거라는 그 뭐 그런 정답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고 이게 고전으로 전해져 왔다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특히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잠재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입문서로서 참 좋은 책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책을 내가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어릴 때 내가 이 책을 읽고 아 그때 맞아 나 이런 느낌이었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20살 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을 또 비교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아. 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 책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좀 인상 깊게 읽으신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 생각이 감정과 결합하면 자성을 띠게 된다. 이 자성은 대기의 떨림에서 다른 비슷하거나 관련된 생각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자성을 띈 생각은 마치 비옥한 땅에 심어져 싹이 트고 자라서 자신을 계속 증식시켜가는 씨앗과 같다. 작은 씨앗 한 톨은 다시 수백만 개의 씨앗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생각을 딱 하잖아. 그 생각에 어떤 사람 누구라도 감정을 담게 되거든. 생각과 감정은 동반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과 동반된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이 비슷한 생각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 끌어당기는 생각이 그리고 끌어당기는 감정이 비슷한 현실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거야. 그게 론다 번이 말한 시크릿의 원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갔어. 면접장에 딱 이렇게 명찰 붙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불렸어? 마음이 진짜 두근거리잖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리고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면접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할 자신이 있어. 나는 합격에 대한 당연함이 있어. 그 당연함이 있으면 이 두근거림이 설렘으로 바뀌어. 와, 나 이제 곧 이 회사 다닐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떤 그 뭐 네임택을 달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겠지라는 설렘이 생겨. 그 설렘이 생기게 되면 면접에서 절대 안 떨어져.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의 두근거림, 아, 나 지금 떨고 있구나. 그 떨림이 뭘까? 긍정의 감정을 더하면 설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설렘을 통해서 긍정의 감정을 통해서 긍정의 현실, 합격이라는 긍정의 현실을 계속 잡아당기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가슴이 두근거려. 근데 면접 준비를 잘 못했어. 그러면 이 두근거림이 두려움이 되는 거야. 두려움이 되면 면접 잘 볼 수 있겠어? 못 보지. 그러면 또 실패하게 되는 거야. 실패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돼. 자신감을 잃게 되면 자존감도 낮아지게 돼. 그러면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또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생각에
담겨 있는 그 감정이, 그 기분이 현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 기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의 에너지를 긍정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부정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이거를 분배하는 기능이 기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분배한다고 해서 기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에 긍정의 기분을 담을 때 우리의 현실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어. 면접 이야기를 하셨을 때 딱 느꼈던 게 면접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거를 그 면접자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 본인이 잘 알고 있고 내가 만약에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이 면접에서 못할 것 같다라는 내 마음의 인식이 있어. 내 마음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잘하려고 해. 면접을 잘 보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해. 본인이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그치.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는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못함을 숨기기 위해서 잘하려고 해. 근데 내 마음속에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심어져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잘하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뉘앙스의 차이가 그 사람들의 바이브라 그러는데 그 바이브가 면접관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우리가 면접을 보면 이 면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면접관이 들을까? 잘 듣지 않아.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해주는지, 자신감과 자존감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결핍감을 마스킹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어떤 잘함이라는 그런 마스크를 전달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게 나도 이제 새로 직원 뽑게 되면 면접을 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의 어떤 분위기를 더 많이 받게 되거든. 그래서 딱 봤을 때 알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구나, 못하는 사람이구나. 말의 내용보다 이 사람이 전해지는 바이브가 있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내 마음의 전달력이거든. 내 마음이 잘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면접도 그냥 여유 있고 느긋하게 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못함이 딱 들어가 있으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야. 예전에 이제 작가님께서도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빚을 많이 지시고 한강 다리까지 가셨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느꼈던 떨림이 설렘이라고 그치.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나 어떤 알무로 그거를 설렘으로 느끼셨을까요? 일단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기본기는 내가 좋았고 내가 물론 사업적인 경험은 많이 없었지만은 그 경험보다 더 좋았던 게 나의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그 기본기를 통해서 내가 사업적인 성공 말고 다른 것들의 성공을 많이 해봤거든. 내가 한 35살에 개원을 했는데 그 개원 전까지 개원에 대한 경험은 없었지만 다른 것들의 성공의 경험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 성공의 경험의 밑바탕에 기본기가 있었는데 그 기본기와 함께 내가 미래에 잘 될 거라는 알미 있으면 이게 잘 되었다는 경험이 있었던 거야. 그 과거의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내가 지금의 사업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알을 만들어 주었던 거야. 그러면 내가 35살에 빚 10억을 지고 개원을 했지만은 내가 40살, 45살이 됐을 때는 이미 송건 의사의 모습으로 살겠구나라는 그런 알미 있었어. 그 알을 가지고 마포되기 위해서 딱 한강을 바라보는데 와, 나 여기 나중에 보트 띄워서 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금의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야. 진짜 그 나폴레옹 힐이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긍정의 씨앗이 딱 그치. 붙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렇지. 그런 케이스였던 것 맞아.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 네. 대기는 영원한 진동의 힘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우주 덩어리다. 그 안에는 파괴적인 진동과 건설적인 진동이 있다. 두려움, 빈곤, 질병, 실패, 궁핍의 진동과 번영, 건강, 성공, 행복의 진동이 공존하는 것이다. 라디오라는 도구를 통해 온갖 다양한 음악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전달되지만 각각의 소리는
개별성을 지니고 있어 식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시크릿에 관련된 이야기야. 우리 라디오 듣잖아?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듣잖아.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이는 이 공중에는 라디오 주파수의 진동을 가진 에너지들이 존재를 해. 그 주파수를 가진 진동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이걸 증폭시키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라디오의 원리거든. 그래서 라디오라는 건 우리가 주파수를 이제 조절해가지고 포커싱해서 증폭시키는 원리거든. 근데 이 라디오의 수신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마음이야.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긍정으로 채색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파수가 긍정의 주파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떠다니는 수없이 많은 긍정적 미래의 주파수가 나와 공명을 하는 거야. 공명을 하면 그게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게 파동이 입자로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어. 내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에너지가 현실로 드러난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럼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나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세상이라는 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 에너지가 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진동에 파동의 붕괴가 일어나. 파동의 붕괴가 일어나면 입자로 드러나는 거야. 그게 소위 말하는 관찰자 효과라는 거야. 그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어. 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원리인데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할 때 세상이 드러나는 원리가 있거든. 그 관찰이라는 게 우리의 인식이라는 거고 그 인식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현실이 드러나는 원리가 된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마음이 긍정으로 채색이 되어 있으면 재생이 된 것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에너지, 특히 긍정의 에너지가 많으면 긍정의 에너지를 증폭을 해가지고 증폭된 것들이 우리의 관찰을 통해서 입자로 드러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주파수의 원리가 바로 시크릿이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나한테 안 좋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거는 아는데 그 고리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전에 책에 썼던 내용인데 생각은 부무반이랬어. 부정적인 생각, 무의미한 망상, 이 둘의 반복.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만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서 그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채색이 되어서 그래. 왜?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DNA가 두려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부정적 생각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부정성이 생각의 부정성으로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마음의 인식이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채색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긍정적 생각과 긍정적 감정, 긍정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왜냐?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그래. 생각의 주인은 마음이거든. 마음이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전에 이야기한 나배감이야.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나눔으로써 그들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통해서 나도 행복해지는 그 나자. 그 다음에 행위를 베푸는 거야. 나누고 베푸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야.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그 나배감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나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채색하고 감사로 물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도 그렇지. 떠오르겠네요. 그렇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우리는 사실 마음의 좀비야. 우린 인간이 아니거든. 우린 무의식의 좀비란 말이야. 그러면 마음을 좋게 해줘야지 생각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오늘 소개를 했는데 좀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를 해라 그랬어. 기본기, 독서 운동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마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계절 소충하라 그랬잖아. 두 번째, 마음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나폴레옹 힐 책을 한번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순간 어떤 잠재의식, 무의식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생겨. 그때부터가 시작이야.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이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 나는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나는 누가 나보고 추천 도서를 알려달라 했을 때 나는 도서를 추천해 주지 않고 작가를 추천해 준다 했잖아. 그래서 나폴레옹 힐도 그때 내가 말했던 작가 중에 한 분이시거든. 그래서 이분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언어를 많이 습득하게 돼. 이 사람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이 사람의 지혜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많이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습니다. 강 작가. 네. 이번에는요, 좀 교육이라는 교육?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작가님은 학원 다녀보셨나요? 나? 네. 나 못 다녔지. 돈이 있어야 다니지. 과외를 해보신 적은 있으시잖아요. 과외는 늘 했어. 아, 과외는 늘 했지만 과외를 받아본 적은 없어. 요즘에는 그런 게 되게 흔하기도 하고, 자녀 한 명에 뭐 3억은 우습다. 그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과외를 많이 해본 그런 수요를 많이 상대해본 입장에서 현대의 사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교육이 그냥 공교육의 반대말로 쓰이는 게 사교육이잖아. 네. 근데 사교육으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뭐 유치원 때는 뭐 가르치고,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입시 때는 뭐 가르치는 과목들이 다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교육은 뭐냐면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제일 좋은 사교육 같아. 그 사교육의 사자가 생각사였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방식.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게 성적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거야.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잘 알고 무엇을 잘 모르는지에 대한 알미 생겨. 그러면 우리 수학을 풀 때도 공식으로는 30점 맞지만은 원리로 풀면 90점 맞고 메타인지로 풀면 100점 맞거든. 왜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야. 그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은 보낼만해. 근데 사실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사람은 사실 부모야. 부모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명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식한테 너를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게 되면 사교육 전혀 필요 없어. 나는 어릴 때 사교육 안 받았잖아. 그렇죠. 근데 사교육도 많은 지식을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얘가 그걸 못 받아들여.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 가서 앉아 있을 뿐이죠. 그렇지, 앉아 있을 뿐이잖아. 시간만 때우잖아. 대신에 그런 사교육 말고 정말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부터 알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애들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거든. 그걸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사교육이야. 그러면은 사실 국영수 중심의 교육, 뭐 요즘은 뭐 논술도 많이 한다 이러는데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는 국영수, 과학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과목은 네. 이 국영수 과가 아니야. 어떤 거죠? 사교육의 그 사자가 뭐냐면 네. 네 가지 교육. 네. 이거는 국영수 과가 아니라 네. 제일 중요한 게 경제, 경제. 그리고 관계, 세 번째 의학, 네 번째 행복이야. 어, 이 네 가지 과목, 경제, 관계, 의학, 행복, 네. 경관의행, 국영수 과가 아니라 경관의행,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알아야 돼. 기본이 경제야. 일단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 네. 부가 뭔지 알아야 되고, 금융이 뭔지 알아야 되고, 세금이 뭔지 알아야 돼. 근데 이걸 가르쳐 주냐? 가르쳐 주지 않아. 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모르면, 경제에 대해서 모르면, 금융 문맹이 된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첫 번째 과목은 경제야. 경제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 돼. 두 번째 관계야. 우리는 관계라는 거를 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경험하면서 지가 배우는 거라 생각을 하지, 이거를 지식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관계라는 것도 지식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뭐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면서 위에 있는 선배라든지 동료라든지 후배랑 그런 인간관계를 못 맺어가지고 나온 경우 굉장히 많잖아. 그게 관계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간관계, 이 관계학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 세 번째가 의학이야. 적어도 나의 건강만큼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이 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적어도 의사랑 이야기를 할 때 막힘이 없을 정도의 의학적 지식은 있어야 돼. 진짜요? 정말이야. 이 의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의학을 의사들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권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지금 의과대학의 뭐 의예과 아니면 본과 1학년 정도의 기초의학 정도에 대해서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면 적어도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의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행복이야. 인간은 모든 사람들한테 왜 사냐 물으면 행복하려고 살잖아. 근데 막상 뭐가 행복이야 이러면 답을 못해. 왜냐? 행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행복도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지만이 알 수 있고, 알면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경제, 관계, 의학, 행복,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필수 과목을 반드시 교육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나머지 국영수, 과학, 사회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야. 아, 사실 그 유튜브에 외국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자기 딸이라든지 아들한테 막 경제 공부를 이렇게 시켜주는 그치. 영상이 있더라고요. 돈 공부를 일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이야. 맞아.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아까 필수 과목 중에 1번이 경제학이래 했잖아. 자본주의에 살려면 최소한의 어떤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바뀌지 않잖아. 그렇죠. 왜 안 바뀔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기득권. 그렇지. 기득권이 교육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아. 왜냐? 기득권은 나 같은 흑수저가 기득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대중이 잘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지 않아. 누구한테 가르쳐?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에게 경제를 가르치고,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의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행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 탓을 할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면 돼. 나 스스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라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는 거야. 나는 이런 말하면 되게 웃기지만 나 어릴 때 수학 되게 잘했거든. 옛날에 수학의 정석을 펜 없이 풀었단 말이야. 네. 그랬는데 최근에 뭐 서점 가가지고 우연히 그 책이 있길래 한번 다시 펼쳐봤다? 펼쳐봤는데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어. 그만큼이나 수학을 잘했다는 게 내 인생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결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 근데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경제에 대해서 알고, 관계에 대해서 알고, 뭐 의학은 내가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행복에 대해서 알았으면 지금의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그거를 습득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저희 채널에서라도 이렇게 뭐 경제라든지 관계, 그리고 행복, 의학에 대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리를 마련을 해봐야 되겠다는 좋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강 작가님 훌륭합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열심히 또 이렇게 기획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오늘은 좀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작가님도 뭐 삼간이라고 해서 공간, 인간, 시간 이렇게 했을 때 공간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작가님께 공간은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공간의 의미, 와, 되게 철학적이다.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삼간 기억하지? 그 어쨌든 시간이라는 거는 시점과 시점의 간격을, 그 사이를 시간이라 그러고,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사이, 그게 인간이고, 공간은 보면 공과 공의 사이, 쉽게 말해서 이미지와 이미지의 사이를 공간이라 그래. 우리가 3차원이라는 거는, 공간을 어쨌든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그렇지? 3차원은 2차원을 적분을 하는 게 3차원이잖아. 그렇지? 2차원은 면이거든. 그 면이 적분이 되면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간이라는 것은 한 장의 이미지가 쌓인 거야. 마치 우리 그 영화 영사기 있잖아. 영사기에 필름 보면 한 장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우리가 공간이 생기고 뭔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잖아. 그게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 장의 이미지가, 찰나라는 이 한 장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적분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이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 그리고 사실 그 이미지라는 것도 비어 있어. 공간에 공이 비어 있다라는 그 공인데, 그 공이 어떤 뜻이냐? 우리가 모든 물체는,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그 원자가 비어 있어.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원자핵과 원자핵을 돌고 있는 그 전자 사이는 99.9%가 비어 있거든. 그 원자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원자가 만드는 이 물체, 이 만물도 비어 있단 말이야. 그 물체가 담기는 한 장의 이미지도 그러면 비어 있어. 그럼 비어 있는 이미지가 만드는 공간도 비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무아라는 이야기야. 만물은 비어 있어. 그래서 공간도 비어 있는 거야. 되게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라는 거는 홀로그램이야.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홀로그램이거든. 이거를 어떤 사람은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했어.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은 환영이다 라는 말도 했어. 그 말은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했던 이야기야.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하고 세상에서 가장 깨달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냐? 진리는 하나거든. 세상은 비어있다라는 거. 그게 공간이라는 말이 주는 철학적 의미야. 이제 사실 사람들은 이제 공간이라는 거를 집에다가 딱 그걸 해서 인식을 하는 거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작가님께서는 어린 시절에는 그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으셨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불만이나 불만족은 없으셨나요? 불만? 내가 전에 다른 데서 했던 이야기인데 나에게 가난은 회색이고 영하 18도라는 말을 했어. 가난의 색은 회색이고 가난의 온도는 영하 18도다. 왜냐? 우리 집엔 항상 벽지가 트어져 있었거든. 트어진 벽지 사이로 시멘트가 다 보였단 말이야. 그 시멘트 색이 회색이었어. 그리고 우리 집 화장실에 깨진 온도계가 있었는데 그 온도계가 항상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 그리고 그 화장실이 굉장히 추웠어. 따뜻한 물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에게 가난의 색은 회색이고 가난의 온도는 영하 18도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 가난을 굉장히 비참하게 여겼느냐? 그러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가난 속에 있었거든. 근데 막 가난 속에 있다 보면 내가 가난한 줄 몰라.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가난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나도 가난하고 우리 엄마도 가난하고 내 친구도 가난하고 친구의 부모님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 그러면 이 가난한지 몰라. 다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지 몰랐어. 오히려 나는 그 가난한 와중에도 이제 용돈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그 성당에 헌금을 냈단 말이야. 그 헌금을 낼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난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어. 그래서 그 당시 나는 뭐 환경은 되게 가난했지만은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때 가난을 잘 못 느꼈던 이유는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내 의지에 의해서 돈을 적게 쓰는 것을 검소라는 말을 써.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의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돈을 못 쓰는 것을 가난이라 그래. 그치? 그리고 그 가난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인색이라 그래. 나는 그 당시에 가난했지만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어. 내 의지에 의해서 돈을 적게 썼어. 그리고 검소했지만은 남에게 인색하지 않았어. 타인에게 헌금을 하고 기부를 했거든. 그래서 뭐 보기에는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당시 나는 그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왜 나는 더 나은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엄마가 항상 그렇게 교육을 했어. 우리 점점 나아질 거다.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물론 엄청 나아지는 건 아니었는데 조금씩 뭐 도시락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보온 도시락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보온 도시락을 내가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이 점점 나와 엄마가 점점 부자라고 가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 알미 굉장히 중요했던 거야. 그리고 나 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그 나 때는 그 수도가에 애들이 배고프면 물을 마시러 갔어. 이 무슨 TV나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 때는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저녁 먹기 전에 저녁을 뭐 7시, 6시에 먹잖아? 그 먹기 전에 점심 때 뭐 점심을 잘 못 먹거든. 배고프거든. 그러면 학교에 수도가가 있어. 수도가에서 물을 먹었어. 그게 뭐 그때는 뭐 가난해서 그랬는데 뭐 다 그렇게 물을 먹으니까 뭐 물 마시는 게 그냥 우리에겐 일상이었어. 근데 그 수도가에는 보면 물이 많잖아. 그러면 수도가 주변에는 항상 예쁜 꽃들이 많아. 나 그 수돗물 먹으면서 그 꽃을 보잖아. 되게 좋았다.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꽃도 물만 먹고 살잖아.
그렇죠. 나도 그랬거든. 음. 나도 이렇게 물만 먹고 사는데 꽃은 이렇게 아름답잖아. 나 되게 희망적이었어. 아, 물만 먹고 사는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필 수가 있구나. 내 인생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겠지 라는 것을 그 꽃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 생각하면 막 되게 시멘트 그런 벗겨진 그런 조각도 생각이 나고, 뭐 고장난 그런 온도계도 생각이 나는데, 그 수도가의 옆에 있던 그 풀꽃들, 이름 모를 풀꽃들이 되게 생각이 나. 그리고 이제 옛날 얘기를 또 조금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돈을 모아서 1억이 처음 모였을 때 어머니께 집을 좀 이렇게 해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는지 좀 엄청 좋아하셨지. 엄청.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전셋집을 산 적이 있었어. 뭐 샀다기보다 전셋집을 얻었지. 네. 그게 내가 레지던트 한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그때 한 삼전동에 전세를 한 뭐 7, 8천 줬나? 그거를 얻어가지고 살다가 전문의 따고 공중보건의사를 갔거든. 그때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어머니께 집을 사드렸어. 그게 부산에 한 1억,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정도 내외의 어떤 집을 사드렸거든.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 등기를 쳐본 네. 경험.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우리 뭐 이름을 올리는 걸 등기 친다 이런 말 쓰잖아. 그렇죠. 그 엄마가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이 등기부 등본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종이를 그 베개 밑에 넣어두고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주무셨어. 너무 좋아하셨던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 부자로 가는 과정에서 꼭 해봐야 될 경험이,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꼭 모아야 한다 했잖아. 그 돈을 반드시 모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해 본다는 거. 그 기억이 굉장히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고, 이게 나에게 있어서 엄마한테 그 집을 사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무의식에 그 하영이 너는 너무 큰 사람이다라는 그 무의식을 심어준 그 선물에 대한 나의 어떤 보답이었어. 그 보답을 드린 거. 나 되게 아직까지도 되게 뜻깊은 선물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전 영상에 나왔던 건데, 저희 팬분들이 작가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모았을 때 어머니 집을 사드렸다고 했는데 SM5를 뽑을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댓글에. 우리 팬분들이 너무 많은 글을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때 뭐 내가 전세 자금으로 한 7천 정도 쓰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 차를 샀던 것 같아. 내가 그때 한 3년 차 때까지 한 8천 정도 모았던 것 같거든. 그때 모아서 그 돈으로 전세 집 마련하고, 그다음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차 사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뭐 말씀 중에도 등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대 사회는 집이라는 공간이 주거 생활보다는 또 투자의 개념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개념이 커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세뇌받기 때문이야. 특히 이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 그런 뉴스나 그런 방송이나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받고 있는 거야. 왜냐? 집은 투자처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뇌를 받다 보니까 집이라는 것은 좋은 투자처다라고 스스로 그 사람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어떤 한 기자의, 한 유튜버의, 어떤 부동산 교수님의 의견일 뿐이야.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 없고 꼭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 그래서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주는 게 더 중요해. 나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 총합이 이 집에 들어가 있어. 어떻게가 영어로 뭐야? how잖아. HOW의 복수형, 그게 하우스야. 나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에 대한 답이 집에 있어. 나는 늘 삶의 기본기를 집에서 하거든.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의 가치를 나는 최우선으로 두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집보다 이런 삶의 기본기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어.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집에 대한 소유욕은 남들보다 좋은 집이 아니라 네. 이전보다 내가 이러한 삶의 기본기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계속 바꿔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집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수가 있잖아. 그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집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아, 그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 그렇군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집의 가치, 그 가치를 계속해서 좀 더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 찾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집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 집이 좋은 투자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거를 헷갈리거나 까먹으면 안 돼. 아,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음. 은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은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원하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은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은퇴가 나에게는 없는 단어야. 아, 그러다 보니까 별로 생각을 잘 안 해봤어. 왜냐면 은퇴라든지 뭐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장인들의 언어야. 직장인들. 나는 직업인이잖아.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직업이 직이 있고 업이 있잖아. 직은 자리고 업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업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직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업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은 은퇴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이라는 게 우리 직장인들이 말하는 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이런 자리가 직이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보면 직은 부장인데 능력은 대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경험해 봤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가끔 가다가 가끔가다가 툭툭 있죠.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직과 업의 미스매치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회사의 어떤 직에 물러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은퇴 생활을 하게 돼. 왜냐면 자기는 직장인으로만 살았기 때문이야. 근데 업이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부장보다 능력이 좋은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는 그 회사에 머물러도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또 전혀 다르게 나의 사업을 해서 나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성공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직업인이라 그래. 직업인은 사실 은퇴가 없어. 왜냐? 내가 만약에 직장을 뭐 그만두고 뭐 소위 말하는 은퇴를 했다. 그러면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어. 왜? 사회가 원하기 때문이야. 사회가 당신의 능력을 아직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재취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좀 쉬고 싶다. 그럼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쉬면서 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나와서 관련 업으로 어떤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은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은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직업 그런 관계 속에서 대부분 많이 찾잖아. 그렇죠. 남자들이 처음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는 이유가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대처하기 위해서 주고받잖아. 근데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은퇴를 했을 때 내가 또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뭐 창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업인이라 그래. 그래서 직업인한테는 은퇴, 퇴직 이런 게 없는 거야. 최근은 아닌데 응.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말로 응. 파이어족,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고 되게 뭔가 성공의 증거물 같은 그런 단어처럼 쓰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른 시기 은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어족을 동경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 질문 안에 답이 있어. 쉽게 말해서 네. 파이어족을 동경한 사람들은 누구냐? 대중이었어. 그렇죠. 대중은 대부분 직장인이야. 음. 직장인은 직장을 빨리 때려치우고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싫어. 그렇죠. 그 말의 전제는 뭐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일이 너무 하기 싫어. 네. 일은 하기 싫고 놀고 싶어. 삶을 즐기고 싶어. 네. 그래서 파이어족의 어떤 큰 그림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네. 그럼 일 안 하고 뭐 할래?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 여행 간다든지 네. 뭐 마음껏 뭐 잠을 잔다든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뭐 쇼핑한다든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여유로운 생활을 남들한테 보여준다든지, 뭐 SNS 올리기 뭐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야. 네. 그 말은 뭐다? 일은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고 삶은 재밌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하는 일도 재밌어. 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도 있고, 내가 저희 강남에서 얼굴살 관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네. 뭐 최근에도 어떤 한 아나운서 지망생이 네. 자기가 카메라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얼굴이 크게 나와서 너무 고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중턱 여기를 이제 제거를 해줬다? 흡입을 해줬는데, 그로부터 한 몇 개월 지나서 자기 합격했다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내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고객들, 나를 찾아오는 우리 고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난 참 좋거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야. 네. 최근에 전 세계 뇌 과학자들이 밝힌 어떤 진실이 뭐냐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 고객님, 우리 환자들이 행복해지니까 나는 행복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일의 가치가 행복이 돼버린 거야. 근데 나의 삶의 의미도 행복이거든. 네. 그러면 나의 일과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일치하잖아.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른 거야. 다르기 때문에 일은 안 하고 삶은 즐기고 싶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말이 있어. 워라밸이란 말이 있어. 네. 워라밸. 워라밸 나 되게 싫어하는 말이거든. 워라밸이 왜 있냐?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이잖아. 네. 그 말은 뭐다? 일과 라이프는 따로 있다란 말이야. 단절되어 있다. 두 개는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일과 라이프는 하나여야 돼. 의미와 가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워라밸이 아니라 워라원. 그래서 그 두 개의 의미와 가치가 같을 때, 그때 비로소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출근하는 게 좋아져야 되겠네요. 그치?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려면 내가 그걸 잘 해야 되고, 그걸 잘 하려면 처음에 그것을 익혀가는 러닝 커브의 기간을 가져야 되고, 그 러닝 커브의 기간을 가져서 내가 잘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되고,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되면 지속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고, 그 더 잘함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가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야. 사실 나이가 되어서 이제 타의적으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노후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내가 서울대, 카이스트, 그리고 한예종 같은 학교에서 그런 최고 경영자 과정을 3번을 했거든. 그때 참지 한 10년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났던 그 대기업의 임원분들, 뭐 전무님, 뭐 부사장님,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 근데 이게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은퇴식에 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새로운 출발을 많이 응원도 해드렸거든. 근데 되게 그런 데서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3가지가 있어.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여행이고, 2번째가 골프고, 3번째가 등산이야. 이 3가지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진짜 열심히 해. 정말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잖아. 딱 그 시기야. 그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면 나한테 연락이 와. 뭐 이 원장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래서 나 요즘 좀 뭐 심심한데 뭐 좀 일 좀 해볼까? 그런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분들도 자신의 일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 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었어.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은 뭐 대표이사고 뭐 아니면 뭐 부사장이고 전무고 이런 어떤 사회적 역할이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되게 행복했어. 왜? 그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은퇴를 하면 그 사회적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돼. 단절이 되면 그분들이 찾는 관계가 뭐냐면 가족 속의 관계야.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고 싶고 누군가의 어떤 자식의 부모로 살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 임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정생활을 뭐 충실하게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가정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형수님과 이제 자주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하고 식사도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형수님도 한 3년은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놀아준다. 그러다가 3년 지나면 여보 나 이제 그만 놔줘 이러신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에서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외로워져. 외로워지면 굉장히 괴로워져.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하고 한 3년 지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남는 사람들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신 분들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전에 요즘도 가끔 만나면 꼭 그런 이야기 해. 형 1, 2년 뒤에 은퇴를 하면 반드시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 어떤 준비? 사람과의 관계성을 놓지 않는 준비를 해야 돼. 우리는 사람 속에 있어야지만이 행복하거든. 그래서 형이 이제 이 분야에 어떤 몇십 년간 경험이 있다라면 그 분야의 어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뭐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 관계 속에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한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형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형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끔 도와줘라. 그런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라. 3번째, 그 사업이 안 된다면 그냥 봉사라도 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게끔, 예를 들어서 형이 뭐 금융회사에서 한 30년 있었다. 그러면 형의 금융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브를 찍던가 글을 쓰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 모아서 공짜로 강의를 해주던가, 아니면 사회초년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금융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던가, 그런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퇴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남아있을까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 준비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나중에라도 꼭 기억해뒀다가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작가님의 노후 플랜도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나의 노후 플랜? 네. 나는 지금 다양한 업이 있잖아.
나는 어쨌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유튜버로서 활동도 하고, 더 최근에는 그 온라인 강의도 하나 찍은 게 있어. 저기 웅진에서 나오는 클래스박스라는 곳에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사실 내가 여기 얼굴 리프팅 밴드도 만들어서 밴드도 이렇게 팔고 있거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 그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나는 은퇴, 노후 준비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자연인이 돼가지고 자연 속에서 혼자 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정말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면서 노후를 맞이할 것 같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추천을 해 주셨던 이야기들처럼 살겠다. 그치.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것 살 같습니다.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이어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작가님의 삶의 방식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특히나 그 잠재의식이라는 부분에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요? 내가 요즘 우리 구독자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무의식이잖아.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나폴레온 힐 작가님은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약간 다른 말이긴 해. 근데 어쨌든 마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하나라 생각하고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잠재의식, 특히 무의식에 관련된 내용 중에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 내가 읽어줄게. 잠재의식은 비옥한 대지와도 같아서 좋은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해진다. 자기 암시는 통제 역할을 한다. 스스로 창조적인 생각을 잠재의식에 공급하기도 하고, 통제가 소홀할 때는 파괴적인 생각이 마음이라는 비옥한 대지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앞서 열망에 대한 6단계 원칙에서 돈에 대한 열망을 글로써 매일 큰 소리로 2번 읽고, 이미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라고 배운 바 있다. 이 지침대로 하면 절대적인 믿음으로 열망하는 대상을 잠재의식에 직접 전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해. 또 이렇게 적혀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열망에 관한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감정이나 느낌을 싣지 않고 단순히 단어를 읽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유명한 에밀 쿠에의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자기 암시의 글도 어떤 감정이나 믿음 없이 읽는다면 수백만 번 읽어도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오로지 감정이나 느낌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에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크릿의 본질이야.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히트를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나의 어떤 목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글로 막 쓰기도 하고 심상을 해가지고 그런 상상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물론 지금도 많았어요. 그렇지. 여러 그런 시크릿 유튜브 채널을 보면 늘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확인해라. 그리고 내가 뭐 이루고자 하는 거를 뭐 매일 100번 써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상상해라. 이런 가르침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 상태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잖아요. 그래.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이자 심리학 박사인 김선엽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하루를 48시간처럼 지내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마음 챙김과 가치를 찾게 도와드려서 삶의 본질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김 작가님을 모실 때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걸 보고 모셨거든요. 여영 작가님께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머니는 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작가님 어떠세요? 네. 저에게 이제 엄마라는 존재는 늘 심적으로 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엄마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담을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조용히 이렇게 들어와서 참석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좋은 피드백, 잘 들었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실 때 저희 어머니는 이제 혼자 좀 울상이세요. 그래서 엄마 왜 그렇게 울상이냐 그러면 너 밥도 못 챙겨 먹고 그 긴 시간 강의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속상해하세요. 그냥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니도 나를 좀 지지해주고 항상 응원해주고 그런 존재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절대 간섭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어떤 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가장 큰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살에 넘어서 독립을 했을 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안 하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 만들어 주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엄마는 항상 엄마셨어. 저에게 항상 엄마셨기 때문에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의 죽음이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 죽음이 슬픈 일을 넘어서서 괴로웠던 이유는 저는 항상 엄마를 엄마로 대했지 엄마의 이름인 이영으로 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머니는 나의 소유물이었자 나의 어머니였지 이영이라는 존재를 항상 대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나를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대해주셨지만은 저는 돌이켜보면 항상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도 한번 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요즘은 우리 채널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엄마한테 엄마란 이야기 대신에 뭐 김여사, 박여사, 최여사 이렇게 아니면 엄마 이름 부르기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좀 다른 관계를 유지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너무 공감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저희 어머니를 강요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항상 우리는 부모로부터 관계적 독립을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누구의 엄마의 아들, 아버지의 딸 이런 식이지 독립된 그 개체로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내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과정 자체가 서로에게 지지해준 존재지 간섭하는 존재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알게 된 거지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못했을 것 같지만 이제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어봤을 때 엄마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저는 일단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돌본다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진되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이제 엄마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건강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불안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불안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도 그 엄마의 마음의 렌즈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뇌에는 원장님 책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거울 뉴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도 내가 경험한 것처럼 활성화되는 그런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마의 렌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불안의 감정들, 이런 생각들을 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아이가 그대로 좀 전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엄마들이 자기의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처가 삶을 끌고 나가게 두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좀 많았던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가 좀 그 유년기 시절이 돼서 친구 관계가 좀 어려워지거나 하면은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아이의 상처가 자꾸 자기 거라고 느껴지는 바람에 과도하게 좀 통제하고, 과도하게 대인관계에 이렇게 좀 신경 쓰고 간섭을 하다 보면 아이 역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좀 좁아지고 그 관계에 있어서 불안해지고 이런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좀 먼저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특히 엄마가 자식한테 전해주는 가장 큰 유산은 엄마의 무의식이거든요. 엄마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장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는 방식이 작가님 말씀하신 렌즈 형태로 전달이 돼요. 그 렌즈가 세상을 보는 기준, 나의 어떤 잣대, 나의 가치관이 되는데, 그 렌즈라는 게 우리가 붉은 렌즈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붉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의 틀이라는 게 내가 늘 생각하는 패턴,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물론 렌즈도 좋은 말이지만 생각의 어떤 채 혹은 생각의 막이라고 그래요. 그 생각의 막을 저는 각막이라고 그래요. 우리 눈에는 각막이 있잖아요. 네. 그 각막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의 막이라는 거고, 그게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무의식이라는 게 생각을 만들잖아요. 우리 마음이 생각을 만드는데, 그 무의식의 패턴에 따라서 나의 생각의 패턴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특히 엄마는 무조건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지만이 자식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무의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나의 행복의 렌즈가 나의 눈에 장착이 됨으로써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모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뭐 후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가진 상태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불안의 마음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이 되다 보면 아이에게 불안의 렌즈, 불안의 각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는 고스란히 그런 부정적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부정적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부정적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울 뉴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행동 방식이, 생각 방식이, 그리고 감정 방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무의식의 어떤 전달되는 이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 저희가 IMF 때 그때 막 줄도산 되는 그 과정 중에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고, 굉장히 좀 힘든 그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엄마가 되게, 우리 강 여사님이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었어요. 긍정적이신 분이어서 이제 집도 엄청 작은 그 집에 가서도 그 안에서 여기 오니까 시장의 반찬이 굉장히 싸다고 여기서 되게 신선한 거 이거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장을 가지고 오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억들, 그게 되게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엄마가 그때 막 해줬던 오뎅 반찬하고 고등어 반찬이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되게 긍정적인 그런 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눈을 갖게 된 건 엄마의 무의식 그리고 엄마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었구나 그런 걸 지금 좀 알아차려고 맞아요. 합니다. 이게 그런 렌즈를 끼고 있으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네.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 세상이라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우나 처지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상황과 연결된 감정이 있잖아요. 그 네.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긍정의 해석을 하고 긍정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이 우리 렌즈의 힘이거든요. 맞아요. 그 힘을 엄마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네. 엄마에게 숙제이자 네.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해요.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사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 영향력을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엄마가 없는데 나에게는 이제 가족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사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 영향력을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엄마가 없는데 나에게는 이제 가족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중요한 타인이 삶에서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누구든 중요한 타인이 삶에서 한 명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타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이런 눈과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갖게 도와주신다면 어느 누구든 제2의 삶, 제3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랬어요.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저에게 가난한 삶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세상에 가난한 삶이라는 건 없어요. 삶에 대한 해석이 가난할 뿐이에요.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나의 삶이 가난으로 펼쳐질 수가 있고 되게 풍요로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고 네. 아까 말씀하신 단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 저에게는 어머니였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방식, 네. 그 방식을 자식한테 잘 물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유산인 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산후우울증이나 이런 무기력이 좀 쉽게 온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우울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를 좀 알아차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울이라는 감정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지삼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덧입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조금 알아차리고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 추가되면 좋은 게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행동 활성화 치료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생각을 바꿔도 감정이 이렇게 변하지만
행동이 바뀌어도 이렇게 감정이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좀 이렇게 누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몸을 움직여보고, 그리고 햇볕이 있을 때 나가서 좀 산책을 해보고,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좀 평온해지고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밤이 되면 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좀 푹 주무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좀 선순환의 루틴으로 들어오게 되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저에게도 가끔 물어봐요. 원장님 우울하지 않나요? 뭐 네. 불안해하지 않나요? 걱정 없으세요? 근데 항상 그래. 인간이 가진 감정의 근본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파생이 돼가지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불안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이 생겼을 때는 그 불안과 하나가 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안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불안을 딱 거리를 두고 그 거리에서 불안을 바라봄으로써 네. 내가 불안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네. 그래도 그 불안이라는 어떤 늪에서 빠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불안이 나타났음을 알아보는 그 힘을 가지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네. 그걸 바라볼 수 있으려면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불안과 하나가 된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시선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생기는 거고 그 시선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알아차림, 특히 우리 여기 전전두 피질, PFC가 활성화되기 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쫙 높아지는 거예요. 네. 높아진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아, 하영이가 불안해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삶의 기본기라 말하는 네. 독서, 운동, 이 명상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시선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운동도 그렇지만 독서도 우리의 시선을 높여주고 특히 명상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의 시선을 높여서 내가 이러한 감정과 하나가 되어 있구나,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구나, 내가 이러한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어떤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스쿼트 한 50개 아니면 동네 한 바퀴 조깅하고 나면 마음의 어떤 불편감이 싹 사라지는 거 정말 네. 많이 경험해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운동화 끈을 좀 꽉 매고 한 바퀴 일단 달리거든요. 왜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넓혀주는 가장 좋은 활동이 제 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명상으로 인한 알아차림 그리고 독서와 운동이 정말 이 공간을 굉장히 넓혀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융합된다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이 감정과 내가 하나 되는 거를 융합된다고 하는데 그 시각을, 탈융합적인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불안해 라고 말을 하면 정말 몸이 되게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어 라고 말만 바꿔도 이 불안이 굉장히 그 부분이 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관찰자적인 이 시각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 불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강도가 좀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이야기할 때 I'm anxious랑 I have a feeling of anxiety랑 요거에 우리가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고 요 거리를 두는 연습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이 마음의 근육을 굉장히 강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너무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융합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뭐 쉽게 말해서 떡대는 거예요. 그 감정과 떡이 돼가지고 그 감정이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알아차림으로 많이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이런 거에 접해보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스스로가 어떤 주시자의 그런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주시자의 자리로 가는 것보다 이 하영이라는 자아를 관찰 대상의 자리로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모든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영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구나, 내가 지금 화났구나, I'm angry가 아니라 하영이가 화났구나 이렇게 한 순간 하영이가 관찰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난 뭐가 되지? 나는 관찰의 주체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탈동일시, 아까 말씀하신 융합 상태가 아닌 상태로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떨어져서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받아들이고 뭐 흘려보내는 이런 과정이 힘들다면 네. 그냥 삶의 주어를 바꿔봐라. 어, 하영이는 아프다. 네. 선엽이는 지금 화가 났다. 네. 선엽이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네. 선엽이는 지금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나와 감정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되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 작가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작가님, 요 펜 보이세요? 네. 자, 이 펜을 보시고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까만색이다. 까만색이다? 네. 또 어떤 어, 생각이 있으세요? 집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느낌이 궁금하다. 들까? 네. 네, 또 어떤 생각이 또 떠오르세요? 뭐 한 그 정도. 그 정도 떠오르세요?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 번째 거는 이제 판단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관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관찰이에요. 네. 근데 관찰은요, 감정이 따라붙지 않아요. 판단에는 감정에 이제 불이 붙거든요. 근데 관찰을 하고 감각에 집중을 하면은 알아차림이 훨씬 쉬워져요. 네. 그럼 한번 다시 관찰로만 한번 보시겠어요? 이 펜이 이제 검정색이고, 검정색이고 뭐 끝은 은색으로 빛나고 네, 뭐 뒤에 딸깍거리는 게 있고, 붙어 있고, 네. 뭐 그런. 자, 지금 이렇게 관찰을 하실 때 어떤 뭐 감정이 막 올라오시거나 이러세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들 중에 우리가 판단을 대부분 우리 뇌는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찰로만 조금씩 바꿔도 알아차림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되고 다른 것들을 알아차릴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네. 지관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지 못하고 늘 판단하고 분별하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생각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생각의 어떤 그 좀비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무의식의 좀비고, 무의식이 만드는 생각, 감정, 느낌과 늘 하나가 된 상태로 네.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첫 번째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예전에 내가 불교에 공부할 때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멈춘 상태에서 바라봐라. 스님이 이렇게 하면서 지관하라 그러는데 그 말이 참 아직도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식을 그때 저는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심리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마음챙김이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심장이 여기에 뛰고 있지만 이곳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늘 과거에 가 있고 늘 오지 않는 미래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 늘 과거에 우울에 발목이 잡히고 또 미래 가 계신 분들은 늘 불안해하시고 현재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그 근육을 이렇게 넓히는 그 방법들이 그러니까 비판단적으로 계속 알아차리는 게 네, 도움이 되는. 맞습니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시간 여행에서 그래요. 맞아요. 늘 여기에 맞아요. 있지 못하고 네. 과거나 미래로 감으로써 맞아요. 나의 생각을 쓰기 때문에. 네. 생각은 우리 마음이 만드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채색되어 있고 네. 두려움을 물들여 있기 때문에 네. 늘 부정적이고 무의미한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괴로워지는데 네. 그 생각의 과정이 우리 시간 여행이에요. 네.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네. 근데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말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네.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 왜 오감의 만찬, 네. 오감이 즐길 수 있는 만찬이 세상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네.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지천에 깔려 있는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그게 네. 생각을 멈추고 분별을 멈추고 세상을 관찰하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펜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식이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걱정이라는 주제를 음. 가지고 와봤거든요. 나라 밖에서는 전쟁도 없고, 그래, 맞아. 뭐 경제도 안 좋다, 막 이런 저런 일들도 많고, 당장에 내야 되는 카드값도 걱정이 되고요. 네, 사람들은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도 걱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걱정? 들었거든요. 걱정 없는 사람은 없겠지? 나도 걱정이 많지. 최근에는 나 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 정말요? 나 요즘 어깨가 아픈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나 매일 필라테스 하는데 갑자기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이 원장님 어깨가 예전보다 잘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근에 검사를 몇 군데 했는데 내 주변에 이제 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많아서 네. 이제 그 친구들한테 검사를 했는데 아니 형님 저기 오십견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세요 이러길래 야 나만큼 관리 잘하는 사람 없는데 이러니까 세월은 막을 수가 없으니 고쳐가면서 쓰셔야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최근에 좀 생기기 시작했어. 근데 뭐 그 걱정이라는 게 뭐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걱정을 한다고 해결될 수 없으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걱정은 하지만은 그 걱정 때문에 뭐 괴로워하지는 않아. 사실 걱정을 해서 해결 안 될 걸 알면서도 걱정은 그냥 머릿속에 계속 도는 것 같거든요. 맞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또 걱정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걱정을 하고 살게끔 태어났어.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야. 우리는 두려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고 내 위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뭐 증조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엔 제일 위에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그런 두려움의 DNA를 우리에게 물려준 거야.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옛날에는 막 유목 생활하고 뭐 수렵 채집 생활을 했잖아.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안전한 생활을 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뭐 수렵하고 채집하다가 호랑이가 어흥했어. 그 호랑이 보고 하이 이러면 죽잖아. 그렇죠. 죽잖아. 그리고 호랑이가 어흥했는데 무서워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그것도 죽었어. 근데 호랑이가 어흥했는데 나 싸워야 되겠다 이거. 나 이 호랑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다 죽었어. 그렇죠. 결국에는 호랑이가 어흥하면 무조건 도망간, 어쩌만 나오더라도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간 호모사피엔스가 그 자신의 유전자를 넘겨주고 해서 강 작가와 내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외부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세 개거든. Fight, Flight, Freeze.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거나 그 세 가지거든. 근데 싸우거나 얼어버린 그런 종족, 그런 조상들은 다 죽었어. 다 죽고 이러지 말자 바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간 우리의 조상이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금의 살아있는 인간들의 DNA의 기본은 두려움이야.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첫 번째 본질은 두려움이라는 거거든. 현대 심리학이 많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감정은 하나야. 두렵거나 두렵지 않거나. 그리고 나머지 감정은 이 두려움 혹은 두렵지 않음에서 분화되고 확장된 감정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딱 느꼈을 때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 그 편도체가 활성화가 딱 되면 우리 몸의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탁 만들거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릴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두근거림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늘 두려운 존재인 거야. 그 두려움이 과거를 향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후회라 그래.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재를 향할 때 그거를 걱정이라 그래. 그리고 이 두려움이 미래를 향할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는 불안이라 그래.
그래서 후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두려움이라서 그래. 걱정이라는 이런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딱 생각이 났던 게, 저는 최악의 상황을 막 이렇게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작가님께 제가 이렇게 제일 처음 연락을 드렸을 때, 작가님도 그러면 이 유튜브를 해 나가면서 생길 데스밸리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런 질문을 바로 주셨잖아요. 맞아. 이런 불안이랑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랑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걸까요?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 왜 슬픈 예감은 늘 틀리지 않나 라는 노래가 있어. 네.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 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알고 있어.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 그치?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예측도 늘 펼쳐져.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왜냐? 예측을 해야지만이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불안한 미래를 인식한다는 말이야. 내 미래가 이렇겠다라고 인식을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쌓여. 나의 미래는 불안하다. 내 미래는 두렵다. 이라는 생각, 감정, 느낌의 습관이 쌓이는 거야.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야. 나는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 미래는 불안하다라는, 그리고 내 미래는 두렵다라는 결론을 내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런 미래가 짠 하고 펼쳐져. 근데 사실 이제 작가님께서 말해주셨던 데스밸리 되게 짧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런 대비가 잘 된 걸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이나 뭐 그런 무의식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지, 반대지. 불안한 미래를 우리는 대비를 한 게 아니라 잘 될 거라는 미래를 즐겼잖아. 우리 잘 될 거라 했잖아. 그렇죠. 작가님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박 날 것 같지. 그 즐거운 미래, 행복한 미래를 우리는 상상하면서 지금의 촬영 과정을 즐겼던 거야. 그렇죠. 우리는 망할 채널에 대해서 대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맞아요. 한 번도 생각해봐, 그렇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촬영하는 그동안 과정 속에서 작가님 우리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다짐하고 결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대신에 우리는 즐겁게 했어. 그렇지? 뭐 이렇게 해봐요, 작가님. 뭐 되겠죠? 뭐 그래, 그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도 하고, 저쪽에서 촬영해보고 이쪽에서 촬영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딱 하고 있잖아. 그 시간이 우리 채널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채널을 잘 될 것 같은 그 즐거운 상상 속에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야. 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채널이 잘 될 거라는 미래의 모습이 각인이 되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데, 우리가 늘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불안한 미래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 생각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야 돼.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해야 돼.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 해야 해. 이런 다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야. 근데 다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없을 거라는 것을 마음은 알고 있더라고. 없기 때문에 다짐하잖아. 그치? 근데 즐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왜? 즐긴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야지 아니면 뭐 해야 해. 그 야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즐겁게 하다 보면 뭔가 다짐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이루어져 있음을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알게 돼. 강 작가도 한번 10년의 기간을 되돌아 봤을 때 내가 뭘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루고자 노력했을 때보다 그냥 어떤 것들을 내가 그냥 즐기다 보니까, 즐겁게 뭘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진짜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나가면서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그냥 즐기면서 했던 게 더 그렇지. 비율적으로 더 많았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있잖아. 잘 안 될 것 같고, 네.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뭔가 과거에 괜히 했던 날을 후회하는 그런 시간보다 우리는 그냥 이 과정을 즐기면서 감사하고, 잘 되고 있네? 감탄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촬영하는 하루에 대해서 감동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삼감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 미래를 인식하는 힘이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그런 본질이 되는 거야. 이 채널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시작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내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어떤 현재가 미래가 만든다는 것을 알면 돼.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펼쳐진다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 그 말은 뭐다? 미래가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래를 불안하고 미래를 두렵게 인식하지 말고 미래에 내가 잘된 모습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즐기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현재 필요한 것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서울대 가고 싶어, 나 부자 되고 싶어, 뭐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어, 뭐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어, 뭐 결혼하고 싶어, 이런 다양한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 그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고 즐기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필요한 만큼 즐겁게 하면 돼. 네.